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전선에서의 신혼생활. 72세의 노장 메가더는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한국전을 38도선 상에서의 무승부로 끝내려는데 정면 도전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전에 거의 모든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결말이 지어졌다. 그런데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에서 현지 사령관의 손발을 묶어놓고는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중간한 그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다. 제한전이라는 개념은 선명한 승부밖에 모르는 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이요 음모였다. 메가더는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는 합참의 허가를 받으라는 트루먼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기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1951년 4월 5일 미 하원에서 공화당 조 마틴 의원이 메가더의 편지를 공개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마틴은 그 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트루먼 행정부는 미국 젊은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고 공격한 적이 있는 우파였다. 메가더는 마틴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썼는데 마틴은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외교관들은 말로서만 싸우고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진다면 유럽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귀하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여기서 승리해야 한다. 전장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격분한 트루먼 대통령은 5일 뒤 메가더 원수를 극동사령관직에서 해임했다. 메가더의 후임은 리츠웨이 미 8군 사령관. 리츠웨이의 후임에는 벤플리트 중장이 임명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의 해임 뉴스를 듣고 나서 트루먼 그 사람은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승만이 이 무렵 그의 홍보 고문이던 로버트 T. 올리버한테 보낸 편지는 메가더 해임이 영국과 미 국무부의 음모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트루먼은 이때 중공은 소련의 앞잡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중공이 한국전에 개입한 것은 소련의 하수인으로 한 짓이며 미국이 만주를 치고 중국 본토를 봉쇄하면 소련이 반드시 서유럽을 공격할 것이고 미소 정면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트루먼은 소련과의 정면 대결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이 되어 있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2개 전선에서 출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공개된 구소련의 기밀 문서에 의해서 트루먼의 이 생각은 오판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때 스탈린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미군이 만주를 폭격하더라도 소련은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소련과 중공의 관계에 대해서 냉정한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이었다. 노동당 총리 애틀리는 중공군의 개입 직후 트루먼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충고했다. 소련과 중공은 극동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소련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중공을 소련의 졸개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소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중공은 티토화할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영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중공을 소련 편으로 밀어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12년 뒤 트루먼은 은퇴에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찾아온 김종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통일을 못 시켜드린 점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951년 3월 23일자로 구사단은 3군단의 예비대로 돌아 휴식,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사단사령부는 강릉시의 남쪽 6km 명주군 구산리에 두었다. 박정희 참모장의 지휘로 사단은 군장 검사를 실시해 망실품을 교체하고 소대, 중대 훈련을 시행했다. 4월 15일 박정희는 대령으로 승진했다. 며칠 뒤 박정희는 연락병을 보내 대구의 유경수를 군용 앰뷸런스에 태워 데리고 왔다. 유경수는 남편의 어깨에 무궁화 3개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어머 참모장님 계급장이 달라졌나 보네요 라고 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서 어깨가 꽉 찬 것 같아 보기가 좋네요 라고 하니 박정희는 씩 웃기만 했다. 강릉에서 두 사람은 뒤늦은 신혼여행을 즐겼다.
유경수도 군복을 입고 박정희를 따라 경포대를 다녀오기도 했다. 꿈같은 전선의 신혼생활을 일주일간 보내고 돌아간 아내에게 박정희는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자작시를 보내주었다. 유경수는 식구들에게 사진을 자랑하고 다녔다. 유경수의 언니 유긴수는 어머나 참 아름다웠겠구나. 두 사람이 전쟁통에서 참 오붓한 시간을 가졌겠구나 라고 말했다. 조카 홍소자는 이모가 보여주는 사진을 대하자 군인과의 사랑이라 해봐야 삭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사진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붉은 선이 그려진 괴지에 써보낸 시의 제목은 춘삼월 소묘였다.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훌너훌 거울 같은 호수에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뚝 복숭아꽃 술을 놓아 그림이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긴 날에 때가는 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너 봄사장에 갈매기 때 날아가네 우리도 노를 저 누벼볼거나. 유경수는 이 시에 나와 영이란 글귀에 영자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나 영수라고 적어두었다. 말미에 1951년 4월 25일이라 적혀있는 이 시를 유경수는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읽어보곤 했다. 박정희는 구사단에서 이용문 대령과 제외했다. 그는 6본 정보국장으로 전출된 김종평 부사단장의 후임으로 구사단에 부임해왔다. 박정희가 군내 남로당 사건에 연루돼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서 6본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던 1948년 이용문 정보국장은 박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용문은 6.25 초전 때 서울을 탈출하지 못하고 남는 바람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그는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부하들을 데리고 남산으로 들어가 항전하다가 힘이 다하자 숨어 다녀야 했다. 배짱이 좋고 통이 큰 이용문은 땅굴이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도 어찌나 태평스럽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지 아내 김정자는 남편이 밉살스러울 지경이었다고 한다.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이용문은 한직으로 복귀하여 북진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남강원도 계엄사 민사부장, 육군 보병학교 기획부장, 육군 참모학교 부교장을 맴돌다가 전전의 대령 계급장을 그대로 달고 구사단으로 온 것이다. 서울을 버리고 달아났던 이른바 도강파가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사상 검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용문도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망할 놈들, 거짓방송하고 달아난 놈들이 누구를 조사해 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때부터 이용문은 이승만 정권을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다. 두 불우한 군인 이용문과 박정희는 구사단에서 부사단장, 참모장 사이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의기투합했다. 1951년 4월 25일 구사단은 1군단에서 3군단으로 배속 변경되면서 강원도 강릉에서 오대산 북쪽 용포리로 이동, 폭 10km의 전방을 맡았다. 이틀 뒤 이성가 사단장이 태백산 지구 전투사령관으로 나가고 최석준 장이 후임으로 들어왔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그때까지 박정희 참모장 중심으로 인하가 잘 유지되던 사령부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어느 날 최석 사단장은 일선을 사찰하다가 연대의 배치가 자신의 명령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작전참모 박춘식 중령에게 오후 참모회의에서 이를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박 중령은 박정희 참모장과 함께 작전명령이 잘못되었나 조사를 해보았으나 부대 배치는 작전명령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참모회의에서 박춘식 중령은 사단장이 결재한 작전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해명했다. 최석 사단장은 내가 이걸 보고 사인했나 보지 않고 했지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작전 참모를 모욕적으로 질책하는 바람에 참모진과 사단장 사이에 큰 금이 가버렸다. 참모들은 사단장파와 참모장파로 갈리기 시작했다. 그때 정훈 부장은 용구목 시대의 저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이용상 대위였다. 그의 회고. 밤이 되면 산중턱에 다 찌그러진 한옥인 참모장 숙소에 3355 모여드는 참모들은 언제나 그 얼굴이 그 얼굴, 즉 참모장파이고 화제는 언제나 사단장 흉담이었으니 사단장의 인품은 언제나 원가절감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느 날 밤 K 참모가 참모장님 사단장 각하께서 포마드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며칠째 기합인데 포마드도 군수품 품목에 들어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포마드라니 머리에 바르는 것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령은 순간 매서운 눈초리로 변하더니 중공군이 30리밖에 와있는 판국에 포마드는 무슨 놈의 포마드야. 길가에 말똥 손똥 많지 않던가. 그거 부스러지지 않은 걸로 깡통에 담아서 갖다 줘요. 박 대령의 이 한마디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가가대소했다. 박정희, 김재춘 병참 참모, 이용상 이 세 사람은 짬만 나면 개울가로 가서 개를 잡아 안주로 삼았다. 문제는 술인데 후방에서 귀하게 구해온 청주나 국산 위스키가 없으면 의무실에서 에틸 알코올을 가져와 물에 타서 마셨다. 어느 날이었다. 박정희 참모장 막사에 참모들이 모여있는데 김시진 헌병대장이 강릉에 갔다 오는 길이라면서 생선회 한 접시와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오더니 놓고 나갔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단장 막사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한 참모가 박정희 대령에게 말했다. 참모장님, 이상한데요. 사단장님이 평소 술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야전에서 웬 생선회를 찾을까요? 참모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귀를 사단장 막사로 기울였다. 관련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황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생선회에 왔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들어오라 그래. 최석 사단장이 급히 야전 의자를 펼치는 소리가 들렸다. 김시진은 자기 보고 앉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의아했다고 나중에 실토했다. 영문을 모른 김시진은 사단장님 시키시는 대로 동해안에 가서 싱싱한 생선회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빨리 들여보내라고. 글쎄 여기 생선회가.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다. 참모장실에서 귀를 기울이던 박정희, 이하 참모들은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살아있는 생선 먹고 싶다고 했지 죽은 생선 먹고 싶다고 했나? 눈치도 없는 놈아. 국내에서 유명해진 이 생선 사건의 후일담이 있다. 5.16 거사 직후 김시진은 반혁명분자로 몰리고 있었다. 혁명 주체 김재춘이 박정희 소장을 찾아가 말했다고 한다. 구사단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생선이라는 말이 여자를 가리킨다는 것도 모를 만큼 순진한 사람이란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려다가 씁시다. 김시진은 청와대 정보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최석 예비역 장군도 박정희의 배려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 구제됐다. 생선 사건이 있은 며칠 뒤 박정희 참모장은 아프다면서 출근을 하지 않더니 의무부장으로부터 진단선을 끊어와서 사단장 앞에 내어놓고는 대구집으로 정양을 가야겠다고 했다. 이 무렵 박정희는 전출을 위해 노력했고 상부에서는 그를 대구에 있는 육군정보학교장으로 발령을 낼 참이었다.